부자가 되려면 좁은 문으로 가라. 부자가 되는 길은 경쟁이 치열한 곳에 있지 않다. 인터넷 관련 벤처 비즈니스가 인기라고? 이 조개구이점이 성황이라고? 호프집이 잘 된다고? 주식에서 대박이 터진다고? 의사나 판검사가 되어도 좋고 존경도 받는다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런 것은 하지 마라. 갑돌이, 갑순이 모두 다 덤벼드는 쪽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이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이끈다고 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폼이 안 나는 것들이다. 바로 그런 것을 해라. 그러면 돈을 번다. 경쟁자가 적음으로. 이 당신 주변의 부자들을 보라. 인터넷 벤처기업 사장들의 재산이 수백억 원이니 어쩌니 하지만 이 주식 평가액이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 현금이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은 대부분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배추 장사, 생선 장사, 새우젓 장사, 쌀 장사, 뭐 이런 것들로 돈을 벌었다. 폼이 나는 게 없다. 그들이 남들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일을 한 것은 기반을 닫고 나서부터이다. 아니 왜 미국에 가서는 슈퍼에서 야채도 다듬고 발바라 삼천리도 하고 택시도 몰고 수영장 청소도 하러 다니면서 한국에서는 체면을 앞세우며 그런 일들을 안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일은 한국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다. 이 가난한 시절 나도 미국으로 이민 갈 생각을 했는데 이 미국에 가면 시체 닦는 일을 하려고 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이어서 돈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 대학을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로 번역을 했는데 신학 전문이었다. 그게 제일 번역료가 비쌌고 경쟁자가 별로 없었으니까. 나는 남들이 8비트 컴퓨터만 알고 있을 때 16비트 컴퓨터를 팔아 돈을 좀 벌었었다. 이 금성사에서 마이콤이라는 16비트 컴퓨터를 만들어 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옛날 이야기다. PC는 1990년대 초에 손을 떼었다.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득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의 법칙을 명심해야 한다. 인기 있는 멋진 회사들은 경쟁이 치열하다. 차라리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중소기업을 두드려라. 게다가 대기업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언제나 피자의 한 조각일 뿐이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그 피자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 파는지 배울 수가 있다. 즉, 홀로서기를 할 때는 중소기업에서의 경험이 훨씬 더 실용적이다. 보편적으로 말해서 대기업에서 나오면 다른 대기업으로 가지 않는 한 정말 써먹을 곳이 적다. 요즘은 이공계 지망생이 적다고 한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공계를 지원해야 할 절호의 기회이다.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 말고 10년 후, 20년 후의 경쟁을 생각하라는 말이다. 굳이 넓은 문으로 가고 싶다면 남들보다 크게 월등한 기술이 있거나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시라도 빨리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이게 재테크인가? 부자들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에 대단히 민감하다. 재테크에 박사들이며 절세하는 방법들에 있어서도 타이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된다. 아마도 대부분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고 비과세 상품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2천만 원을 이렇게 굴리면 얼마가 되고 저렇게 굴리면 얼마가 되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권유한다. 내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자들이 재테크에 민감한 것은 이미 돈이 있기 때문이고 1%의 차이가 엄청난 액수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른바 부자인 내가 1천만 원을 처음 모았을 때부터 재테크를 했다고 믿는가? 음, 물론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을 찾아다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천만의 말씀이다. 이 천만 원을 아무리 갖고 재테크에 능하다 할지라도 1년에 남들보다 더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몇십만 원에 불과하다. 이 주식에서 대박이 터져 두 배가 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은 하지도 마라. 이 부자들은 부자가 된 이후에 주식에 손을 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왜? 주식시장은 판돈이 넉넉해야 낄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재테크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목돈 1천만 원에 1년에 10만 원이라도 더 이자를 받으려고 애를 쓴다. 이 연말 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절세하려고 영수증을 챙긴다. 뭐 올바른 태도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재테크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소파를 살 때는 100만 원을 쓰고 결혼을 할 때는 전셋집에서 출발하면서도 신혼살림 장만에 혈안이 되고 예물도 다이아몬드 아니면 안 된다고 믿으며 물건은 모든 신품으로만 사고 도배는 돈을 주고 남들에게 시키며 휴가철에는 이 자동차까지 끌고 놀러가며 술집에서는 양주를 시키고 이 집을 살 때는 부동산 잡지 하나 안 보고 중개업소 말만 듣고 500만 원도 못 갚고 등기는 또 법무사에게 맡긴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콩나물을 살 때 500원을 깎았고 남자 형복은 다 거기서 거긴데도 이 유명 상표를 백화점 세일때 카드로 현금가 6개월 할부로 샀으니 이 스스로를 알뜰살뜰 산다고 믿는가? 이게 재테크인가? 특히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귀하신 몸들 같다. 이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건 배터리 가게 기술자가 해야 할 일이다.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나 사람이 와도 그저 안방에 앉아서 TV나 본다. 고귀한 몸이기에 이삿짐 싸는 것도 남들한테 시키고 몇십만 원을 지불한다. 그러면서 은행금리를 비교한다. 이게 재테크인가? 사람들은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서도 남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일에는 대단히 너그럽다. 자기 스스로 배워 직접 해보려는 생각은 없고 각오하나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는다. 진짜 재테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별걸 다 직접 몸으로 수행하면서 돈을 아꼈다. 1에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집에 수도꼭지를 직접 고쳤다. 그러니 돈이 나가지 않았다. 지금도 그 버릇은 여전히 남아있다. 진짜 재테크의 1단계는 남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음, 외식? 남편이 집에서 음식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외식이다. 고귀하게 품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부자가 된 뒤에나 그렇게 하라. 3부. 삶의 전반에 조언이 필요할 때. 1장.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혼자 끙끙대지 마라. 이 글은 인터넷에서 떠돌던 영문판을 내 방식으로 번역한 후 그 당시 운영하였던 장학 사업의 학생 및 멘토 전용 카페에 올려놓았던 글이며 세이노 카페에는 2011년 3월 20일부터 1개월간 게시하였다. 온몸에 털이 많은 어느 늙은 애완견이 주인을 따라 아프리카 사파리 관광을 갔다. 하지만 관광 도중 자연 생태구역에서 정신없이 뛰어놀다가 그만 주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주인과 함께 타고 온 관광 차량은 보이지도 않았고 주변은 환영한 들판이었으며 이 짐승의 뼈다귀들이 뒹굴고 있었다. 그 뼈들을 보고 늙은 개는 몸이 으스스 떨려왔다. 그때 멀리서 표범 한 마리가 자기를 향해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들판이기에 숨을 곳은 없었다. 늙은 개는 이제 꼼짝없이 표범에게 몰려 죽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에 오금이 저려왔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를 생각했다. 그러고는 표범이 오는 쪽을 등지고 앉아 근처에 있던 짐승의 뼈 하나를 입에 물었다. 드디어 표범이 살금살금 근처에 와서 막 늙은 개를 뒤에서 엎어치려는 순간 늙은 개는 입에 물고 있던 뼈를 대던지면서 이렇게 외쳤다. 와, 역시 고기는 표범 고기가 맛있어. 이거 더 먹고 싶은데 어디 표범 한 마리 더 없나? 그 말을 들은 표범, 그 말을 들은 표범은 그 순간 이 털 많은 개 같은 짐승이 단순한 개가 아니고 이 표범을 잡아먹는 이상한 무서운 개라는 것에 놀라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늙은 개는 표범이 도망치는 낌새를 느끼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편 끝. 그 광경을 처음부터 바라보고 있던 원숭이가 있었다. 원숭이는 그 표범이 평소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던 표범인 것을 알고는 불이 났게 표범을 쫓아갔다. 표범님, 표범님, 그만 도망가세요. 기억하시죠? 앞으로는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이 표범님이 저 늙은 개에게 속은 거예요. 저 늙은 개가 표범님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저 짐승 뼈다귀들 때문에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표범님이 눈에 뜨이자마자 뼈 하나를 입에 물고 있다가 자기가 마치 표범을 잡아먹는 개인 것처럼 쇼를 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랑 같이 가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표범은 비로소 표범은 자기가 속은 것임을 눈치채고 원숭이에게 말했다. 내가 속았다. 이 말이 맞다. 내 등 뒤에 타라.
저 늙은 개새끼를 내가 오늘 저녁밥으로 잡아먹겠다. 표범은 원숭이를 등에 태우고 아까 그 늙은 개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다. 2편 끝.